지금부터 두 분 토론자분을 모시고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모신 두 분은 허우범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보충적인 논점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이제 그 역사 지리를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기법을 응용하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의 명예교수이신 최규훈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사 전문가이신 우리 두 번째 토론자 선생님 권태한 장군님을 모시고 토론 듣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그 흥미로운 논점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0분 시간 엄수해서 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한 35년 근무했고, 우선 제가 저는 이제 수학자였었기 때문에 주로 그 지도나 아니면 박사 이런 거 한 것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철령에 대한 역사적인 그 기록물이 있는 박물관이 어디냐? 바로 중국의 철령시에 가보면은 여기 철령 어디였어요? 예, 중국 철령시에 가면 철령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이제 철령이가 어딨냐, 중국의 만주에 있었냐, 아니면 그 한반도에 있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철령 박물관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예, 박물관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철령의 그 역사적인 그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벽보 이렇게 차지해 있는데, 여기 철령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여기 철령은 그러니까 1388년에 철령 부위를 설치했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한번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또 철령 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요 세로가 요게 뭐냐면 요것이 지금 요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이제 강들을 그렸어요. 아까 허 박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실질적인 현재 구글 지도 그거 하고 옛날에 지도니까 좀 이렇게 요것이 요화입니다. 철령 위는 여기고, 그래서 철령은 요령석이 있다라는 지도를 여기다 딱 그려놨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들이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철령이가 뭐 한반도에 있었냐, 아니면은 뭐 저쪽에 만주에 있었냐, 이런 것보다도 도대체 고려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컸었던 나라냐. 물론 고려 470년 동안 계속 영토가 일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컸던 때의 오도 양기를 보면은 여기에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그 다음에 이제 북계와 그 동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양광도가 11개 주화현, 경상도가 12개, 전라도가 9개, 그 다음에 이제 서해도 같은 경우에는 5개밖에 없어요, 주화현이. 그러나 북계는 몇 개가 있냐? 44개가 있어요. 동계도 33개.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알면 여기에 이제 북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경이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써놨어요. 고려사에 보면은 오도양기에 대한 기록, 이거는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갖다 적은 건데 한자를 이제 한글로 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중요한 이제 북계 지명들이 중국 역사 지도집의 단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주는 여기 있어요. 의주는 여기 있고, 우이주는 여기 있고, 수주가 여기 있고, 순주가 여기 있고, 쌍성총과부의 쌍성이 여기 있습니다. 영주, 훌령영자, 영주, 영산이 여기 있습니다.
숙주가 여기 있고 여기가 함주가 있고 심양은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 철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개주도 이렇게 그 고려 북계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지명들이 담기양 지도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관 장군이 장춘역에서 17만 대군을 훈련시킬 때는 장춘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장춘 여기고 태주는 여기 있고 그래서 중요한 그 고려의 지명들이 중국 역사 지도집에 북계의 지명들이 여기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려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의 북계를 갖다가 그냥 북계다 그래야지 거기 주와 현이 44개가 있고 주의 이름과 현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배우질 않아요. 배우질 않아서 도대체 어떤 건지 몰라요. 사실 이제 흥정 만주 원류고에 보면은 고려가 만주에 경주 계림부를 운영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도대체 그 경주 계림부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답사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주 계림촌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여기 이쯤 있습니다. 현재 지명이 있어요. 여기 계림 여기 계서시가 있고 계동현이 있고 계관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동현에 계림 향이 있고 계림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도 계서라는 것은 계림의 서쪽, 계동은 계림의 동쪽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가보면은 계림촌이 있고 계림향이 있습니다. 신주는 여기 있고 광주 여기 있고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주라는 것은 고려사에 보면 평주에는 평주 남지가 있고 평주 온천역이 있고 평주 보산역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만족하는 곳은 저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주가 이제 고려시대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동자 동주가 있고 동력동자 동주가 있는데 동력동자 동주는 철원이고 그래서 마을동자 동주는 여기에 전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령은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주는 그 신정 동교 성남에 보면은 명주가 강릉도 있고 여기 경흥도 명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고려 때는 명주였었다 경흥. 근데 경흥이 조선시대 때 경흥이 어딨냐? 이제 일반인들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경흥은 사실은 고지도를 분석하면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그래서 제가 계림촌에 간 거, 여기 이제 답사를 갔었죠. 계림항 계림촌에 그 계동현에 가서 그때 이제 세 사람의 교수하고 이제 그 이 교장하고 넷이 답사를 쭉 갔다 왔었는데 영고탑, 그다음에 흥계호, 그다음에 오라성 이런 데 쭉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저는 여기가 언젠가는 이 지역이 경주 계림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사에 나오는 왕건의 후비가 태조 왕건의 부인이 29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하고 한반도 밖에 있었던 사람 여기에서 이제 그 네 번째 부인 이제 황보는 황주인데 황주가 황해도 황주도 있지만 이제 요령성도 있어서 어딘지 잘 모르고 일곱 번째 그 경주도 있고 신라도 있어요. 그래서 신라는 경상도 경주에서 온 사람이 확실하고 저쪽에 이 평시는 경주라서 저게 아마 만주에 있는 경주 계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후비 왕씨 명주가 지금의 초창기에는 강릉이 명주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나서 강릉이 명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평주는 저거는 이제 요령성입니다. 북한 평산에는 온천도 없고 배 타는 남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그 림씨 저 양반도 경주고 경주는 신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명주도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후비 15번째 그 왕씨도
광주인데 광주는 두 분인데 이게 경기도 광주도 있지만 요령성의 광주도 또 있어요. 역사 지도집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동주가 있죠. 동주 이렇게 해서 동주가 이제 대서원 부인, 소서원 부인 해서 요 마을 동자 동주는 전령 있는데 그 주변이에요. 그 전령을 포함하는데 신주원 부인 김씨는 신주는 역사 지도집에 요령성이 딱 지켜져 있죠. 그다음에 평주 있고 평주가 박씨가 두 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령성만 해도 7분의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명주나 또 이제 경주 이런 것은 불확실하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만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역사 그 고려사를 보다 보면은 윤관 장군이 17만 대군을 장춘역에서 집결시켜서 훈련시키고 윤관 구성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다는 것이 고려사에 나와 있죠. 그리고 고려사에 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 이인임 열전에 보면은 연해의 옥야 5, 6천리 백골이 널려 있는 폐허로 되고 내지 주군들은 뒤흔들려 전쟁판으로 되었다. 그래서 고려의 영토가 5, 6천리다라고 요 고려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흥정강 하류에서부터 부산까지냐, 흥정강 하류 그 우쪽에서부터냐, 아니면 서쪽 어디까지냐, 그건 이제 저는 모르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천령이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것 갖다가 이렇게 막 뭐 이제 이 글씨로 된 것들을 막 하는 것보다도 저는 아까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여기 천령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고 지도를 그려놨어요. 천령박물관에 가면 여기 요령성에 요하 그려놓고 이렇게 강들 이름들 잘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천령이 저기 있다라고 지도를 딱 그려놨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한반도에 있다 어디 있다 막 그러는 것은 이제 좀 중국 사람이 저기 있다고 그려놨는데 왜 한국 사람이 딴 데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 이 정도로 제 얘기를 도청해 보겠습니다. 예. 네, 요거 잠깐 지도 뜨면.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 선생님을 모시겠는데요. 사실은 이 국경사 문제는 반드시 이 군사학 전문가하고 융합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령이도 결국은 군사 기지거든요. 군 기지는 뭐 전략적, 작전적, 혹은 전술적 의도와 어떤 목표에 따라서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권태한 장군님은 국방외교의 일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도 했지만 야전 연대장도 하셨고 또 작전 전략 작전 면에서 국내 전문가시고 국방대학교 교수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군사학적인 저도 이제 군사학 전공을 좀 했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 이따가 또 보충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권태한 장군님 토론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태환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하 박사님 발표를 듣고 상당히 가슴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창희 교수님께서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러한 학술적인 노력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국경에 관한 이 팩트 이 자체는 저희들이 얼마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학술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그 결과 자체는 지금도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이러한 국경에 대한 인식의 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허 박사님 노력하시는 이러한 노력들이 과거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특히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언젠가 저희들이 달성해야 될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오늘날 이런 국경에 대한 인식 자체는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옛날에 한반도는 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굉장히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 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미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내용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적 관점에서 어떤 면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는 제가 우리 허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재현의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남창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국경이라는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아까 여러 가지 철령 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지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국경선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경에 있어서의 그런 요충지에 부대를 배치하는데 그 부대를 배치할 때는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급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유사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술적인 그런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있는 지도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GPS가 돼 있어서 지형으로 하면 이 산맥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지형으로 본다면 아마 아까 주장하신 많은 그 강원도에 철령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철령 위가 있는 그 앞 지역에 원산이라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경선을 설정하는 것도 당시 고려와 중국과의 그런 국경선을 저렇게 굉장히 길고 복잡한 국경선을 설정할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동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국경선을 저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그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평야가 있고 또 항구가 있고 그러한 지역을 아무런 배비 없이 눈앞에 고려의 철령이라는 그 부대를 놓고 국경선을 설정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당시의 국경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령을 강원도 쪽에 두는 건 상당히 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원산 지역에서 사실은 유적도 있을 거고 중국 당시에 중국이 그쪽에 거주를 했다면 유적도 있을 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세금이라고 그러나요? 왜냐하면 수단이 그 바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을 내는 여러 가지 결과라든가 이런 기록들은 아마 굉장히 먼 거리였고 특징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들이 역사서에 곳곳에 아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한다면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입체적인 공간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아마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아마 이 내용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하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 제가 일본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에 대해서 조회를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북쪽으로 천령이가 압록강 그 북쪽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스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소치 그 학자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시에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맞서서 관변 이것보다는 진실이 중요하다. 이분은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패전이 있은 다음에는 이분은 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일반적인 정부가 관변으로 흐르기 쉬운 이런 내용들을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주장했던 분이고 기타 다른 분들에 대한 그 밑에 천령을 주장했던 분들에 대한 평가를 일본의 그 위키피디아라는 객관적인 그런 평가들을 보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특성들도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일본을 식민지화했던 강제 병합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천령이라는 위치를 좀 더 북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중국의 그 타당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만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도 있습니다만 위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강원도 쪽으로 밑에 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질문부터 우리 하 박사님 답변을 해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다 소기찌를 예를 들어서 일본인 학자들도 학문적인 양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제가 보더라도 조선 총독부가 반도사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조선사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위치 비정을 했습니다. 쓰다 소기찌가 비정한 천령과 천령의 위치는 조선사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서 쓰다 소기찌가 약간 학문적 양심을 가진 일본인이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분야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쓰다 소기찌가 고려 서경을 평양에 비정을 합니다. 평양에 비정하는데 어떻게 비정을 하느냐? 지금 평양인 것은 고구려 평양이고 고구려 평양이 지금 평양이기 때문에 고려 서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이 그냥 맞는 얘기다 라고 비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려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고려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그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 거짓말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서희다라고 얘기합니다. 서희가 거짓말을 잘해서 강동 육주를 뺏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거짓말한 것들을 일일이 파헤쳐서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역사 지리를 쓰고 다시 그 비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쓰다 소기지 자체도 일본인 학자로서 반도사관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지 결과적으로 일본의 양심을 가지고 본 학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인데 일본에서 1894년에 제작한 한반도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쯤 되면 아마 공개를 할 것인데 1894년에 일본에서 그린 지도에 조선 땅을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윗선의 경계를 잡았습니다. 그럼 일본이 반도사관을 완성하는 한편에 그 전부터 이미 고려와 조선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역사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지도가 완성된 1894년이면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전입니다. 한일합병 전인데 그때의 조선 영토가 어디까지였는가가 이미 연구가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합방하고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이제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선사를 개창을 합니다. 만주와 조선은 하나다라고 개창을 해서 만주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데 그때 청나라하고 국경을 조선을 대표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1894년까지 조사해 놓은 조선의 강토를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손으로 전부 후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의 땅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건 뭘 얻어내냐면은 지금의 요동반도 철도 무설권이라든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러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부 일본이 가져오게 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만주까지 점령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조사해 놓던 거를 결과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뺐으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청나라한테 영토라고 압록강과 두만강선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단을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조적인 외교권을 가지고 청나라와 협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통일 이후에 국경 분쟁을 다시 해야 된다. 국경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논란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 장군님 질문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컴패러티브 컬로니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비교 식민지 분야에도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시면 국경선이 직선으로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 모여가지고 자로 그은 겁니다. 근데 긋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전쟁 후에 국가 형성의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 부족이 다른 나라에 살게 되고 또 같은 나라에 다른 부족이 살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유발해가지고 지금도 아프리카가 정치 통합이 안 되고 끊임없이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 간에 어떤 이 정권 쿠데타라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아픔의 하나의 컬로니얼 레거시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일본도 유사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방금 말씀하셨던 국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강대국 간의 거래를 했지만은 일본의 특이한 그 당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본은 현대 일본하고 전혀 무관한 일본입니다. 현대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할 대상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가 있었죠. 우리 적이었죠. 미국의 적이었고 그 일본이. 근데 그때 일본은 다른 제국주국과도 하지 않았던 역사 라인도 자유롭게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이셨는데 쓰다가 그린 선, 그다음에 그 이병도 선생 뭐 이렇게 이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 혹은 한민족의 역사 강토를 만주까지 펼쳐놔야 그게 나중에 만주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점령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포기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많은 이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검토를 모아서 제 소견은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두고 백제와 신라를 제국으로 부렸다라고 하는 임나일본부설이 있습니다. 이제 3세기부터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200년간 그리고 그거를 일본 이제 강점기에 최대한 우려먹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그 반일 감정이라든가 혹은 항일 의식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심리전, 정보 공작의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논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사 강역이 한반도 남부는 아주 일부에 불과했고 중심지는 만주와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 된다면 한국민 전체를 그러한 역사 이론을 끌고 와서 이제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를 하기에는 좀 어설프고 약한 거죠.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만선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만선사관의 요체는 뭐냐면 만주사와 한반도사를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고 한반도에 있는 역사는 또 북부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쪽 역사에 종속됐던 것처럼 이렇게 역사 프레임을 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만선사관인데 그 만선사관이 어떻게 나중에 이용이 되냐면은 결국은 이 최근에 중국이 동북국정을 얘기할 때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사가 아니다. 중국사라고 얘기하는 걸로 희한하게 이제 쓰리 쿠션으로 이용되는 것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나일본부설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역사 권력을 이제 쓰려 했고 그것이 구심력으로 작동해 가지고 한국사의 강역을 전체적으로 한반도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동을 했다. 결국 이제 반도사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방의 만주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영국권을 일본이 이제 훼손했고 그것이 이제 현재도 많은 이제 동북아 평화의 문제, 즉 한중간의 마찰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제 자리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첨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는 상당히 생소한 권력의 냄새를 맡고 행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역사 권력이라는 겁니다. 역사 안보 자산. 우리나라는 이 역사 권력 혹은 역사 문화 자산이라는 데서 좀 둔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팽창할 때 역사 권력을 없는 것도 쥐어짜서 만들어내서 합리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진핑의 중국몽의 핵심에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역사 권력입니다. 원래 중국은 우주의 중심이었고 문명의 중심이었는데 우리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이렇게 고생했다 하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그 세계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화가 되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정치 조작 상징 권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역사 권력을 사용해서 안 되고 할 의사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는 있는 역사 권력도 지금 남의 나라 내주고 이렇게 눈을 꿈뻑꿈뻑 뜨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샌드백처럼 옆에 나라 왼쪽 나라 당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한 그 조선 중기 이후에 어떤 그 사대모아 사상에 빠져가지고 주권 국가로서 역사 권력을 감을 잡고 그거를 실제로 국민 통합과 주권 지키는데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200년 이후의 우리 경험이 지금 농축돼서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대한학술원은 정말 왜소하고 작은 단체고 정말 뭡니까 짜잘한 기부금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자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말하면 유일한 이 역사문화 권력, 정당한 역사문화 권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더 이제 함의가 있다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렵게 저 권태환 장군님 모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국사학계가 담쌓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타 학문하고 교류를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타 학문이 국사 문제를 건드리면은 왜 사학 전공하는 사람이 사학을 얘기하냐고 그런 식으로 담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현재 우리 그 학문의 풍조하고는 안 맞는 거죠. 지금은 융합의 시대고 타 학문과 교류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논점을 보강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담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는 군사학적인 관점과 과연 천령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보고 싶은데, 권 장군께 좀 제가 먼저 좀 토론을 요청드리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국방부 1년, 뭐 국방연구원 7년 할 때 주한미군 기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이제 주둔하고 미군 기지 재편 프로그램을 제가 깊이 연구를 했고, 한국 정책결정 과정에도 깊이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 사업이라든가. 제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군기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군기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의 공격부터 방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군기지 위치를 선정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최대한 종합을 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목표에 부합되게 거의 99.9% 정확하게 포석을 놓습니다. 엉뚱한데 하는 경우가 없고, 단 그것이 지형적으로 혹은 비용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약간의 타협을 할 뿐이지, 군사학적인 어떤 그 원리 원칙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게 상식인데, 제가 아까 발표도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명나라 뭐 주원장이고 명나라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때 고려와의 관계를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해안은 이 태백산맥이 있고 얇은 교통로가 쭉 북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두만강까지. 병참선이 매우 깁니다. 이게 돌아서 요양까지 가려면 정말 긴 병참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병참선을 두고 강원도 동쪽에다가 군기지를 설치했다면 그 군기지 전략적 목표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과연 거기다가 했을 이유가 뭔가에 대해 의문이 하나 있고요. 아까 두 가지죠. 지금 병참 지원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박원호 성이라는 분은 뭐 사령부는 저 어디입니까? 압록강에 두고 실제 그 전방 이제 포워드 베이스는 이제 천령에 뒀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전술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평시에 병력을 비워놓고 군기지를 운영하는 예가 없고 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평시에 병력을 배치했다라면 그게 중심 기지가 되는 거예요. 포워드 오퍼레이팅 베이스가 되는 거죠. FO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작전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같은 군사학적인 그 행위를 검토 없이 어떤 몇 가지 역사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학자분들이 비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군사학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왜 군사학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 천령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기지를 명나라가 운영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다면 명나라 입장에서 과연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만한 기지였는가? 그다음에 병참 지원으로 가능한 기지인가? 예,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성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는 동경에도 그 지금 한국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에도성이고요. 또 오사카 성도 있고 나고야 성도 있고 또 큐슈 지역에 가면 유일하게 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원래 일본에서의 저희들이 아는 에도성, 또 오사카성, 교토에 있는 니조조, 이조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들은 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한 중심에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취약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랑을 파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를 전술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큐슈에 가면 왜 산성이 있는가? 그때 당시 원나라가 일본을 침공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미가제가 거기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배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큐슈에 있는 바다를 통해서 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강 옆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곳에 산성을 쌓고 있습니다. 일본에 존재하는 성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저희 한국에 있는 성들도 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천령위를 중심으로 한 것들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급이라는 게 육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바다를 통해서 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이 제일 취약한 게 그 바다인데 돌아서 동해안 원산으로 그 조그만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 그러한 의도도 사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병참 보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산을 천령이 그 앞에 있는 지역을 만약에 명나라가 확보하기를 원했다면 명나라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선을 아마 저희 지금 천령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든 점령을 해서 그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천령이 강원도 천령이를 주장하는 내용을 군사학적으로 보면 아마 역사적인 그때 당시에 정확한 내용들은 아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거기에 관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본다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사실 그 제안 내용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공동 연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도 역사 문제가 발생하고 이번에 동해안에 그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또 객관성을 보장을 받으면 그런 갈등이 없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발표를 하고 그걸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사실은 저희 한국하고 현장에 있는 북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실 실제 기술을 했던 일본하고 공동조사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한반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령관들이 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의 엄격한 상황 가운데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정상회담도 한국과 일본을 택했다는 것은 미국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역시 현장의 중요성, 직접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얼굴을 확인하고 의도를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갈등이 생기기 전에 저희 한국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북한과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책임이 있는 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야말로 아까 최초 저희 남창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 작은 연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권 장군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역시 국방 외교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 국방외교협회 이사장다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논점이 있는데 제가 단동 이북 정확히 거리는 모르겠는데 한 몇십 킬로에 그 고구려의 그 보항성이라고 있습니다. 보항성에 답사를 갔는데 제가 전혀 군 기지를 보려고 해서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보항성을 보러 갔는데 우연히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그 중국 북부 전구에 이제 그 주요 이제 병참 기지가 있더라고요. 그 탄약을 만든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정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시설 규모를 쭉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한반도 급변사태 때, 북한 급변사태 때 압록강을 넘어서 지금 랜드 연구소에 한반도 전문가가 있죠. 브루스 그 베넷 박사가 이제 분석한 거에면은 50km 내지 100km 정도 기습 점령할 수 있는 이제 군사력을 그러니까 전력 구조를 완비해 놓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도강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다 목적이 됐고 그다음에 특히 그 부대는 성격이 방어적인 성격이 아니라 기계 부대를 중심으로 한 고속 기동이 가능한 부대로 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중국군의 배치와 훈련과 어떤 그 전력 구조라 이 정보, 그 다음에 중국이 지도를 그려놓을 때 보통 한나라 때부터 청천강부터 원산성까지는 중국 영토를 그려놓습니다. 그 지도를 전 세계에 뿌려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이 정보를 결합해 보면은 모종의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두만강 하구에 중국 영토가 있지만 그게 동해안까지 못 미칩니다. 한 12km, 15km 정도 아슬아슬하게 못 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에 연접된 영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두만강에서 중국이 그 동해로 진출을 못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진항하고 청진항에 부두를 조차를 했습니다. 상업용으로. 그래서 정확히 연도를 제가 모르겠는데 조차를 해서 상업적으로는 이미 부두를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그 다음 단계는 군항으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함대 기지, 그 다음에 잠수함 기지를 하려면 아마 본격적으로 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이제 군 기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의도가 있다는 게 포착이 되는데 그와 같은 추측과 최근에 중국이 러시아하고 함대 그다음에 공중 페트롤 훈련 같이 하고 있고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라고 동해로 자꾸 진출하고자 하는 행동의 어떤 최근 정보. 자, 세 가지 정보. 그다음 네 번째 정보는 뭐냐면 지금 북극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북극 항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혜자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이 1대1로를 최근에 1대1로로 개념을 확장해서 북극 항로까지 확장해서
지금 중국의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1, 2, 3, 4 이 정보를 전부 다 종합하면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북한 급변 사태 시 혹은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에 대서 중국이 15km밖에 안 되는 돌파를 하면 동해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진 청진까지. 청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항이었고 노엘 전쟁 때도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고 소련이 상륙할 때 상륙부대 거기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죠. 그렇다면 중국은 동해로 진출해서 이제 청천강 원산선 이북에 괴뢰 정부 혹은 친중 정부 혹은 친중 성격의 점령 지역을 갖고자 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고 하는 것이 대략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정치적, 외교적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중국의 의도와 야욕을 견제하고 차단, 거부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발표하신 두 가지 항소 중에서 어느 게 유리한가? 동북아의 평화에서 어느 게 유리한가 본다면 저는 당연히 철룡이는 역사적으로 원산 강원도가 아니라 본계 밑에 봉지보에 있었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남북일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중국이 역사적인 연고지를 끌고 들어와서 무리한 합리화를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주장을 가지고 중국의 거대한 야욕을 차단하기는 어렵죠. 이것만 가지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세 나라가 같이 전략적으로 공통의 유나이티드 프론트를 한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압력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느냐? 현재는 중국이 그처럼 집요하게 요구를 해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이제 자존심도 있고 주권 의식도 있으니까. 플러스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남북일 플러스 알파 러시아까지 연계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작은 이야기지만 이 나비 효과처럼 이것이 중국의 동해 진출 야욕을 거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상당한 심리전, 정보전 혹은 외교적 수사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가치는 만일 동해에서 동해가 군사화된다 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제가 봤을 때 이 일본과 한국의 여러 가지 계산하면 제가 대략 혼자 계산해 보니까 한 800조가 나오더라고요. 800조. 800조를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하기 때문에 이 초라하고 이 왜소한 단체에서 했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 관련만 정확하게 틀어진다면, 그죠? 사실에서 권력이 나는 거거든요. 진실. 그 진실만 정확하게 우리가 틀어지고 그걸 가지고 국제 협력을 해서 북한과 일본 학자가 또 러시아 학자를 초청해서 브라디보스톡에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술회를 한다면 학술회를 하는 순간 중국의 심양 군구에 있는 북부군 사령부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디터런스에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역사 권력이 될 수 있고 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육사에서 학술회의를 할 때 발표를 했더니 그 젊은 한 중령쯤 되는 장교예요. 딱 듣더니 이거 자기 육군 본부 미래전 연구센터의 소속 장교랍니다.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역 횡단 작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서 죄송한데 그 뭐냐면은 수중, 수상, 공중, 육상 포함 사이버, 일렉트로 마그네틱 여러 도메인, 워페어 도메인에서 하는 모든 전략 전술 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이거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전투력을 승수 효과를 거두고 이걸 가지고 상대를 거부하거나 억제하고자 하는 새로운 육군 위주의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멀티 오퍼레이션, MDO,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인데 그 육군 장교가 예리하게 교수님 말씀은 역사도 히스토리 도메인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면 딱 하더라고요. 너무 예리하더라고요. 제가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었어요. 그 중령을.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역사, 문화, 권력 혹은 소위 말해서 이 역사안보 자산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옆에 나라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엉터리 학설 만들어서 우리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방어도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오직 이 대한학술원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론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평화를 위해서 뭔가 불필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함께 지불해야만 하는 위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8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이와 같은 학술 사업은 사실은 정부가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롯데 장학재단이 후원할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했어야 되는 건데 정치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허우범 박사님은 역사 사료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끌어와 주셨고 최규 교수님은 수학자로서 또 이 융합적인 관점에서 끌어오셨고 그 역사 팩트를 가지고 팩트에다가 국방외교, 군사학 전문가 이런 권장훈님과 제가 융합을 해서 지금 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융합을 해서 퍼즐을 맞춰보니까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800조라고 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솔루션. 이 솔루션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이것이 전파가 되려면은 대한학술원 멤버들이 늘어나야 되고 이것이 이제 확산이 돼서 결국은 이 목소리가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요로에 전달이 되면 그러면 그 평화를 사랑하고 안정을 희구하는 일반 보통 시민들이 원하는 편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사회자답지 않게 일장연설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권장군님께서 제안하신 남북일 공동조사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행인 것은 이 내용을 제가 일본 고위외교관한테 설명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길게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약간 잘 그러다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좋다는 겁니다. 왜 좋냐? 자, 제가 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진과 청진, 혹은 심지어 원산까지 중국군의 군항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센카쿠하고 퉁샤 반도는 남진하에서 미국이 협력해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중국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끊임없이 소위 말해서 대만의 방공식 끌고 넘어가지고 위협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미군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데 만일 동해 바로 일본의 코앞에 중국 군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본은 센카쿠 남진하보다는 자기 본토 방어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일본은 옆으로 긴 열도기 때문에 중심이 매우 짧아요.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전략 안방이 완전히 바뀌고 특히 동해는 이 해류가 지금 해양학과 선생님 오셨는데 해류가 돌아서 나오고 독도 주변에 이 여러 해류가 막 한류가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잠수함 탐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국군 잠수함 기지가 들어오면 밀리터리 밸런스가 확 기울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흘 동안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안보 이익이 있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북쪽 반쪽이 중국의 실제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통일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겁니다. 우리도 싫죠. 북한은 힘이 없어가지고 경제력이 거지라서 광물도 팔고 땅도 팔고 쓰레기도 팔고 결국은 겨우 압력에 못 이겨서 이 상업적인 조차권을 내줬지만 북한도 싫어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세 나라가 맨날 싸우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공통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공통의 이익이. 남한, 일본, 북한이. 그래서 저는 이 세 나라가 한국전쟁, 일본 지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고려의 천령이라는 얘기를 한번 세미나를 해보자는 겁니다. 학자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당시에 일본 관변학자들이 이런 그 학설을 조작하거나 정보를 위조하는 데 역할을 했으니까 그 많은 그 연구 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고 그걸 공개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나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일이 공통의 아젠다를 가지고 협조하자는 건에 대해서는 외무성의 고위 외교관이 동의를 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민감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공개를 하겠는데 아마 우리 모임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심지어 러시아도 여기 공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지금 이 연해주 지방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중국 노동자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결국은 한국을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연해주 지방의 국동 아카데미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몇 년 발굴했더니 원래는 여진족의 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려 성터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고려성. 조선식 성이 고려 시대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려 시대 때 성이면서 예. 조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왜 한국 교과서 보니까 한국 역사책에 이거는 너희 나라 영토가 아닌데 왜 여기 군 기지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2017년에 세 사람 러시아 고고학자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의 연구에 하면은 연해주까지 고려 영토였다라고 하니까 아하 그러면 우리 연구가 딱 맞네 하고 기분 좋게 돌아간 겁니다. 이처럼 유물과 유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니까 전도는 양양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사회주의권에서 마음대로 밖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발해 고구려 문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같다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온 거 아니라 보는 겁니다. 거의 공무원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면 러시아도 협조할 수 있다 봅니다. 우리 천령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브라디보스톡에서 국제회의를 하고 싶고 그때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회의를 하는 순간 저는 800조 원의 비용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30%가 열리고 그 회의를 한 두세 번만 하면 심양 군구에 있는 이제 작전 그 계획 이반가들이 손을 놓을 거라 봅니다. 결정적으로. 그 같은 미래가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 데 대해서 갑자기 이제 우리 본장님 발언권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남창희 교수님 거시적인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잘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드린 말씀은 사실 지금 한일 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북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현안적인 쟁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안보다 역사적인 팩트를 놓고 그거를 같이 연구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는 것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먼 길을 갈 때 그 중요한 첫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허 박사님 정말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 마무리 말씀을 우리 권장군이 해주신 것 같아서 시간도 지났고 오늘은 전국에서 토론을 받고 싶었는데 이게 토론 질문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앞서가는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5월 정기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